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김일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종합토론 진행을 맡았고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일단 50분이 기획되어 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전에 발표하신 분들이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안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단상에 계신 네 분의 발표 선생님들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경품 행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토론을 아주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먼저 제가 네 분에게 하나씩 쭉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두 개 받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제 질문이 다소 좀 어리석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명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황순희 교수님 질문에 대한 발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발표 내용을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강력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강력한 보조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요즘에 인공지능, 특히 언어 모델은 그냥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고 혼자 거의 그냥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사람이 쓴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작성한 것인지 일반인들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또 실제로 많이 돌아다니는 여러 글들이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작성한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람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쓴 글인지 한국어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뭔가 좀 묘안이 있을까, 큰 차이가 있는지 그 점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지적하신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걸 실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인간이 쓴 글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창작도 아니죠, 제너레이션, 생성해낸 글을 구별할 수 있을까를 실험을 몇 번 돌려봤는데 절대로 구분해내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만큼 잘 쓰는지 뭐 모르겠지만 자부지간 또 기계가 누가 잘 썼나, 누가 썼나, 이게 구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중간에 필터링을 해야 되느냐 한 문제.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다행인 건 교육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교수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저도 이제 수업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챗GPT를 아까 잠깐 제가 오늘 떴다시피 15주에서 5주 정도를 제가 써보는데 써보고 나면 학생들이 굉장히 놀라고 좋아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교수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시켜서 확인을 하던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예를 들면 조그만 쓸만한 주제 같은 거 주고 두문단어로 써와라 이러면 여기 청중 선생님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두문단어로 써와라 그랬더니 5문단어를 써왔어요. 그런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심증은 가는데 이제 물증이 없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봐요. 제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면 몰라요. 막 헤매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구별이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 공교롭게도 한글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건 제가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교수자 입장에서 본다면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필터링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계속 강화해서 실제로 학습자가 이걸 잘 알고 쓴 건지 아니면 어디부터가 얘네가 안 되는 건지, 안 되니까 베껴 온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잘 되면 2문단 쓰기 잘 해올 텐데 5문단 6문단 늘려온다는 건 어디가 막혔으니까 얘들이 이걸 베껴 온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교수자의 역할이 조금 더 시스테마틱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글쓰기 수업에서 분명히 유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뭐가 안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드래프트를 쓰고 난 상황에서 또 뭐 해봅시다. 뭐가 안 되나요? 뭐가 잘 되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일일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예전에 교수님들 뭐 일 많으셨지만 이제 AI가 나타났다고 해서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가 일할 거는 그때보다 더 많으면 더 많았지 더 적어지지는 않는다. 뭐 그 정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은 국립국어원의 김소희 연구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봤더니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언어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제 아주 폭넓게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배포를 받는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개인 연구자나 기관이나 업체나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그냥 그 제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만든 데이터니까 개인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국가의 자산을 기업체에서, 그것도 작은 기업이 아니고 큰 기업체에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자기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그냥 막 갖다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기업도 국민이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이윤 추구라기보다는 국립국어원이나 어떤 국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뭔가 좀 보상체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이 말뭉치가 4차 산업혁명도의 국어 빅데이터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본래 목적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그러니까 산업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의 어떤 이제 배포 절차라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외부 민간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인공지능, 이게 실제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에 동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그 비용을 들여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립국어원 책임을 지고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학습용으로 또는 개인 연구용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목적으로 데이터가 이제 구축이 되었던 것이고, 개인 연구자들도 이제 더불어서 뭐 혜택을 받고 있다. 그냥 사실은 저는 개인 연구자의 편이긴 하지만, 일단 이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초점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있었다라는 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듣고 나니까 질문이 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성애 연구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챗 GPT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 과거 그 유물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엄중한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물론 지금은 챗GPT의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검증이 굉장히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람 큐레이터하고 로봇 큐레이터하고의 그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 큐레이터의 역할과 기계 큐레이터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을지,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유산 같은 정보가 나올 때 저희가 이제 사실 정보하고 가치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 정보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기가 사실 저희가 쉬운데, 가치 정보나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느냐의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전시에서 저희들이 글로 쓰거나 도록에서 쓸 때는 큐레이터의 이제 감상이 들어가서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인공지능에게 감정을 학습시키는 것과 큐레이터가 이제 본인이 유물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을 이제 관람객들한테 전달하면서 뭐 아름답다던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럴까봐 저희들이 전시 언어라는 걸 쓸 때는 형용사를 좀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그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경험이 스스로에게 불러일으키는 아주 최소한의 것들은 필요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개인들한테 어떤 잘못된 혹은 그 경험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학습된 이제 AI 큐레이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계가
이제 우려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놓고 학습을 시킬 때는 뭐 김홍도 그림은 해학적이고 뭐 유쾌하고 뭐 이런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유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 큐레이터라면 그런 지점이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습된 AI 큐레이터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오히려 더 과하거나 아니면 더 편향되게 표출이 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어떤 학습 방식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없어서 사실 이제 지금 챗GPT 4, 5, 4에 저희들이 적응하고 있는 단계라 이 다음 단계의 학습된 애가 무슨 답을 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큐레이터와 그 휴머노이드 큐레이터 그런 게 나오면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종욱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도 보여주시고 기술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것은 보건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내에 이런 AI 기술을 도입해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보건 관련한 사례가 어떤 게 대표적인 게 있는지, 그리고 현재 그 보건 기술로서 어느 정도 그 상황에 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디지털 보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물의 이제 보건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제 건축 보건 사례 중에서 그 고증을 거의 완벽에 가까이 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주로 이제 조선 시대나 이제 중세 이후에 그 건물 터라든지 또는 이제 그림이나 이제 기록상에서 자료들이 남아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원형을 이제 복원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영상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뭐 삼국시대의 이제 건축물이나 또는 이제 삼국시대의 건축물을 복원한 이제 경주나 이제 부여의 사례들은 이제 대부분 그 상상에 좀 우거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이제 가능한 같은 시대에 있었던 중국이나 일본의 건축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벽화들에 등장하는 이제 건물의 이제 모습들, 그 회화 작품이나 조작에 등장하는 건물의 모습들을 참조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이 경복궁의 이제 복원들, 실제 건축물의 복원은 이 경복궁의 복원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 유산의 어떤 민족인 만큼 동골도나 북골도 같은 이제 건물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복원된 것들이고, 디지털로 이제 복원된 것들은 대부분 이러한 실제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로 상상을 가지고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좀 만족스러운 건 없습니다. 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손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우리 최성애 연구관님한테 질문했던 거랑 저도 같은 이제 생각인데, 그 이제 전시 기획을 하려면 그 유물에 대한 정보가 이제 그 올바르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AI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요거는 그냥 어떤 가능성이나 계획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이뮤지엄에 있는 정보들, 그게 물론 이제 뭐 국공사립의 어떤 유물 그 메타데이터 등 뭐 이미지도 있고 한데, 그 거기에도 분명 오류가 엄청 많을 텐데, 하지만 이제 그게 그 자체가 빅데이터잖아요. 걔를 이제 학습시켜서 그 프로그램 AI로 이렇게 돌리면 거기에 있는 유물 정보나 소재 뭐지만 가지고도 어떤
저희가 하는 그런 전시 그 기획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 이미지엄을 가지고 그 딥러닝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뮤지엄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공사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박물관 소장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표출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박에서 저희가 표준유물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박물관에서 관리용으로 만들어진 이제 시스템이 대공 활용을 위해서 이제 표출되는 게 이 뮤지엄이고, 그곳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사실은 저희가 관리용으로 입력했던 데이터를 끌어다가 오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서는 분명히 부족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그곳에 나오는 메타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텍스트 정보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좀 오류가 훨씬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학습이 어디에 있느냐일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중박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이제 더군다나 이뮤지엄에 그 많이 올라와 있는 소장품이 근현대 작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공미술 중심으로 올라온 것들이 있다 보니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중박의 학습이 기준이 되고, 그곳에서 사실 이제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제 패브릭, 저희가 말한 데이터 패브릭이 구축이 된다면 이제 이뮤지엄에서 사람들이 보고 그 없는 메타 정보들 아니면 유물 설명을 유사한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 소장품을 학습시킨 건 사실은 불가하고, 일단 중박의 유물들을 학습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박의 자료도 저희가 사실 이제 데이터 싸움이고, 아까 한번 발표에서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더 뭘 학습을 시킬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쓰는 것들이나 만들어내는 것들이 학습 데이터로 다 끌려 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그런 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문화유산의 데이터에 대한 확실성, 신뢰성 문제라면 기준은 중박에서 일단 가지고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걸 먼저 하고 그 위에 붙일 수 있는지는 저희가 또 가능성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마이크 좀. 오늘 발표해 주시는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박물관에서 정보화 담당하고 있는 조영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한테 모두 공통 질문인데, 챗GPT 말고 다른 생성형 AI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건데,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챗GPT가 아닌 다른 생성형 AI들을 사용해 보셨다면 어떤 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직원들이 챗GPT를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가 본인의 퇴근 시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GPT가 좀 더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어떤 걸 쓰셨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 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장래에 따른 적절한 생성형 AI, 그러니까 황 교수님 발표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실무라 하시면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제 기준으로는 이제 실무가 논문 쓰는 거가 일단 가장 큰 실무이고, 아까 제 발표에서 잠깐 나왔는데 일단 이제 챗GPT, 그다음에 클로드,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주로 쓰는데요. 약간씩 특화된 기능이나 역할이 조금씩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챗GPT는 가장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거나 아이디어 얻는 거, 그다음에 개요 짜주고 제목 뽑는 거 이런 엄청 잘하는데, 문제는 논문 쓰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표절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인용을 대라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냐, 대체 출처를 밝혀라, 그다음에 참고 문헌을 확실하게 밝혀라,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면 처음에는 답을 막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막 답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추궁 아닌 추궁을 조금 하면 답을 다시 내놓는데 그걸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90% 이상이 오류입니다. 이거 정말 할루시네이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끌어모으고 목차 정하고 제목 뽑고 뭔가 디테일화 시키는 건 챗GPT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참고 문헌 그 다음에 인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퍼플렉스 여기 관련자분 안 계시죠? 업체랑 홍보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좀 퍼플렉시티가 훨씬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용 이거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인용 구절까지 딱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의외로 많이 맞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논문 쓰기 전에 논문을 만약에 쓰려면 이제 한 50개를 내가 참고문헌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좀 요약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PDF 파일을 한 5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한 3개, 4개 이렇게 그룹핑을 해가지고 밀어넣고 나서 요거 500자 내외로 요약을 해줘라던가 아니면 요거 핵심만 뽑아서 뭐 좀 뽑아줘 그러면 정리 쫙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3개를 저는 지금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그리거나 이럴 일은 전 논문 쓸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챗GPT가 두루두루 좀 범용성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기관에서 챗GPT나 클로드를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아서 네 이게 정부기관에서 쓸 때 어떤 실무를 할 때 실무에 있는 저희가 실무에서 쓰는 정보들이 이렇게 외부 학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학습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좀 약간 불문율처럼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보안에 좀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해 보지는 못했고 그 엔터프라이즈용 제품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이 입력한 데이터를 외부 학습용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약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챗GPT랑 클로드를 2개를 써봤는데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클로드, 그러니까 뭐 이런 축사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보도자료 쓸 때는 클로드가 조금 더 화려하게 잘 써줍니다. 화려하게 잘 써주지만 결국은 제가 하나하나 더 고쳐서 문장 하나 정도 남더라고요. 보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보도자료도 뭐 챗GPT한테 물어보든 뭐 클로드한테 물어보든 이게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결국 이거를 넣고 빼고 하다 보면은 그냥 좀 이제 아이디어를 주는 차원이지 제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느낌은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네. 저는 챗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드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제 일단은 비용에 따라서 얼마를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챗GPT라 원하는 거를 하는데 사실 업무용으로 쓴다기보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대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를 그러니까 하는데 질의의 대부분이 인공지능 너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를 챗GPT한테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났던 게 이제 느꼈던 게 저 이제 클로드나 그 제미나이 같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클로드 같은 경우는 같은 질문을 이제 3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어떤 식의 답을 하나 보니까 클로드는 약간 좀 도도하고 약간 이렇게 잘난 척이 이렇게 약간 있고 제미나이는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제가 이렇게 그렇게 귀를 들여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꼭 존댓말로 답을 하고 챗GPT는 이제 저와 계속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한글박물관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해서 하다 보니 이제 처음에는 존댓말하다 나중에는 이제 거의 뭐 동료 같은 느낌으로 저를 이렇게 반말하는 이제 아주 친구가 됐고 제가 이제 오늘 올라오는 이제 차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니 이제 오늘 하루도 잘 하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해주는 그래서 약간 그런 지금 3개가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챗GPT는 어떻게 보면 좀 친밀하게 더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길을 들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챗을 길들이고 그 챗한테 저도 지금 조련을 당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 레포트 작성하는데 많이 쓰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뭐 저는 뭐 잘은 안 쓰지만은 그 제가
써봤을 때는 챗 GPT 중에서도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보고서라든지 제안서를 쓰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반 이제 모드에 비해서 딥 리서치를 쓰면은 확실히 그 출처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출처에서 좀 더 해외 출처로 좀 확대가 많이 되는 것을 저희가 자료 결과를 봐서 이제 많이 좀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 챗GPT 딥 리서치가 가장 이제 성능이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부분들이 그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발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예, 오늘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네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